경주 2025년 10월 17일 새벽 APC 행사를 사흘 앞둔 시각 호텔 복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0대 외교관이 심정지 직전 상태로 쓰러진 거죠. 저는 빅터 케인, 이 현장을 목격한 국제의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봤습니다. 저는 WHO 긴급의료대응국 전문위원이죠. 이스라엘 국방군 의무사령부에서 15년간 복무하며 전장의 생사 현장을 누볐습니다. 네토 훈련장에서 제가 설계한 응급체계는 부상병 생존율을 38%에서 82%로 끌어올렸어요.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죠. 저는 늘 확신했습니다. 의료는 전투이며 체계가 감정을 이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새벽 경주 힐튼 호텔 7층에서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42분이었어요. 저는 에이페크 의료 안보 점검차 복도를 거닐고 있었죠. 차가운 공기가 조용히 흐르는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 전장에서 수백 번 들었던 그 소리였죠. 몸이 먼저 반응했고 복도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미국 대표단 소속 외교관이었죠. 창백한 얼굴, 거친 호흡, 이마를 적신 식은 땀. 저는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의식은 흐릿했죠.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구급차를 요청하기도 전에 호텔 직원이 이미 페벨쿠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상황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훈련받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직원은 7분이면 구급차가 도착한다고 했어요. 전장에서 7분은 생사가 갈리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낯선 땅에서 그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4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4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 3명이 장비를 들고 나타났죠.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심전도 측정, 산소 공급, 정맥 확보. 모든 동작이 매뉴얼처럼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한 대원이 무정이를 들고 병원의 상황을 전달했고 무정이 너머로는 이미 심혈관 센터가 대기 중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환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병원이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까? 4시 52분, 쓰러진 지 정확히 10분 만에 환자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저는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전장에서 혼란 속 질서를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처음부터 혼란이 없었어요. 질서가 이미 존재했고 시스템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을 검색했어요. 구급차 평균 도착 시간 7.2분, 병원 간 실시간 협진 네트워크, OECD 평균 이하의 응급실 대기 시간. 차가운 데이터였지만 제가 본 건 숫자가 아니었죠. 침착한 호텔 직원, 정확한 구급대원, 그리고 환자가 오기도 전에 준비하는 병원.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9시 병원에 전화했을 때 환자는 이미 응급시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상태였어요. 쓰러진 지 4시간도 채 안 돼 진단부터 심혈관 조영술, 스텐트 삽입까지 모두 완료됐다는 겁니다. 에나토 기준으로도 놀라운 속도였죠. 오후 2시, 저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장내과 김민준 교수는 제게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119 신고부터 구급대 출동, 병원 사전 통보, 응급실 대기, 즉시 검사, 시술실 투입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했죠.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심전도를 전송하면 병원은 그걸 보고 진단하며 환자가 오는 동안 시술팀이 대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시 의료였어요. 전쟁터에서나 가능한 속도를 이들은 평시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말했죠. 이건 이 병원만의 능력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전국 어디서든 평균 7분 내 구급차가 도착하고 서울의 전문의가 부산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창밖의 조용한 경주를 바라봤어요. 그 아래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살아 숨쉬며 생명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료를 전쟁의 연장으로 봤고 체계가 감정을 이긴다고 믿었지만 오늘 제가 본 건 전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설계였다고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에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4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12분 만에 병원 이송, 1시간 22분 만에 완료된 시술, 숫자 뒤엔 사람이 있었고 혼란을 허락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었죠. 병조의 밤이 고요히 내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요함 뒤에 누군가는 깨어 있다는 것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국가 이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존의 설계도였죠.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과 싸우는 전쟁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를 봤다. 2장,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어젯밤 목격한 일이 우연인지 시스템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김민준 교수는 흔쾌히 응급의료센터를 안내해 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의료의 두 번째 비밀을 발견했어요. 바로 연결의 힘이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중앙관제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경상북도 전역의 응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위치, 각 병원의 응급실 가용 병상, 중환자실 여유 공간, 심지어 각 병원의 당직 전문의 현황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죠. 살아 숨쉬는 네트워크였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제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국이 하나의 응급의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 했죠. 폐시구급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측정한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 같은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인근 병원들에 전송되고 각 병원은 자신들의 대응 능력을 즉시 회신한다는 겁니다. 마치 전장에서 작전을 지휘하듯 데이터가 흐르고 판단이 내려지고 자원이 배치되는 거죠. 저는 나토에서 다국적 의료 협력 체계를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죠. 그런데 한국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 언어는 데이터였습니다. 감정도 추측도 없이 오직 정확한 숫자와 신호로 생명을 구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죠. 김 교수는 제게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며칠 전 울릉도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이송건이었어요. 섬에서 발생한 급성 뇌졸중 환자를 헬기로 포항까지 이송하는 동안 서울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며 포항병원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환자가 포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실이 준비돼 있었고 서울 전문의의 원격 자문을 받은 집도의가 즉시 수술에 들어갔죠. 섬에서 수술실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34분. 지리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겁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국토가 좁다는 이유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자부했죠. 미국은 광활한 영토 때문에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섬과 상한 지역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았어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 거리를 좁힌 거죠. 오후에 저는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을 참관했습니다. 가상의 대형 사고 발생 시나리오였어요. 관제실 화면에 부상자 50명이 발생했다는 상황이 떴고 시스템은 즉시 인근 15개 병원의 수용 가능 인원을 계산해서 배분 계획을 제시했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각 병원의 전문 분야와 가용 자원을 고려해서 최적의 이송, 경로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답을 내놓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렸냐고? 김 교수는 답했죠. 10수년에 걸쳐 조금씩 진화했다고.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허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고 말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경험과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물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어제 제가 목격한 4분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한국은 속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연결을 만들어냈고 그 연결이 속도를 낳은 거죠. 정보가 흐르고 자원이 움직이고 사람이 협력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보호 시스템.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적었어요. 그들은 말이 아닌 데이터로 소통한다. 감정이 아닌 신호로 판단하죠.
그러나 그 차갑고 정확한 시스템의 중심엔 따뜻한 목적이 있다. 생명을 구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이 시스템의 심장부, 실제 수술이 이루어지는 곳을 봐야 했죠. 3장.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외교관의 추가 검사 일정에 맞춰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그러나 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이 시스템의 심장부, 실제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김 교수는 제 요청을 받아들였고 오전 협진 회의 참관을 허락해 줬어요. 그날 저는 전쟁터보다 치열한 전투를 목격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6명의 의료진이 대형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내과, 흉부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중환자의학과, 그리고 간호팀장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스크린에는 환자의 CT 영상과 혈관 조영술 결과가 띄워져 있었고 의료진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영역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명령도 지시도 없었어요. 그저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는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죠. 저는 나토 연합 작전 회의를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각국 지휘관들이 모여 전술을 논의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긴장된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이 회의실의 공기는 달랐어요. 긴장은 있었지만 대립은 없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영역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놓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존중하며 전체 그림을 맞춰갔죠. 이건 회의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가 작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혈관 상태를 설명했고 흉부외과 의사는 수술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 마취 계획을 덧붙였고 영상의학과 의사는 수술 중 실시간 영상 가이드 가능 여부를 확인했죠.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완벽한 수술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누가 리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모두가 리더였고 모두가 팀원이었죠. 김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수술 참관을 원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저는 수술실 관찰실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 전체가 보였죠. 중앙에 놓인 수술대, 그 주변을 둘러싼 의료진,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로봇 수술 장비. 환자가 들어오고 마취가 시작됐어요. 그 순간부터 수술실은 완벽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전장의 야전병원을 떠올렸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 부상병의 신음, 급하게 오가는 발소리.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이곳엔 혼돈이 없었습니다. 폭음 대신 기계의 정밀한 작동음이, 비명 대신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흘렀어요. 공포 대신 집중이 공간을 채웠죠. 집도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로봇팔이 그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갔고 보조 의료진은 필요한 기구를 적시에 건넸어요. 말은 최소한이었죠. 바이폴라, 석션, 클램프, 짧은 단어들만이 오갔고 모든 이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였습니다. 3시간이 흘렀어요. 제 다리는 저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죠.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제가 평생 봐온 어떤 수술보다 고요하고 정확했어요. 전쟁터에서 저는 속도와 싸웠죠. 시간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시간은 적이 아니었어요. 시간은 통제되고 있었고 의료진은 그 시간의 주인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어요. 집도이가 고개를 들었고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생체 신호를 최종 확인했죠. 수술실에 작은 안도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환호도 축하도 없었어요. 그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뿐이었죠.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의료진은 조용히 수술복을 벗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김 교수를 기다렸어요. 그가 나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팀워크가 가능하냐고.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훈련이라고, 끊임없는 반복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말입니다. 한국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협진 훈련을 받고 응급상황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실제 수술에서도 매번 디브리핑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다고 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승리는 한 명의 천재 외과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승리라는 것을,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집단의 조화가 생명을 구한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저는 영웅을 만들려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슈퍼 닥터를 키우려 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죠.
영웅 대신 시스템을, 대인 대신 팀을 선택한 겁니다.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의 기록을 남겼어요. 나는 오늘 전투를 봤다. 그러나 총성 없는 전투였고 희생 없는 승리였죠. 그들은 칼로 싸우지만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기술로 움직이지만 중심엔 인간이 있어요. 이것이 의술의 본질이다. 창밖으로 경주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눈을 감았어요. 전투는 끝났지만 제 인식은 이제 시작이었죠. 4장, 나흘째 아침 제 휴대폰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조 본부, 미국 대사관, 그리고 환자의 보험사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죠. 왜 아직 경주에 머물고 있느냐고, 환자를 미국으로 이송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전날까지 의료 시스템의 경이로움에 빠져 있던 저는 그 순간 차갑게 식어가는 현실과 마주했어요. 오전 10시 WHO 본부와의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상급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환자를 서울 대형 병원이나 일본, 싱가포르로 이송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AP치를 앞두고 외교적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는 뉘앙스가 역력했어요. 저는 환자의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며 추가 이송은 오히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전문가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변수로 취급됐죠. 오후에는 미국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경주의 병원이 국제 의료 인증을 받았는지, 의료진의 경력은 검증됐는지, 만약의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흘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은 그 어떤 인증서보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4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완벽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정밀한 팀워크. 그러나 서류상의 도장 하나가 그 모든 현실보다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호텔 로비에 외신 기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제게 질문을 쏟아냈죠. 한국 지방 도시의 의료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환자를 더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혹시 정치적 압력이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게 전부죠.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경주의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고요한 도시였죠. 그 아래 어딘가에서 의료진은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 무관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저는 그들에게서 단 한 번도 변명이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죠. 저는 19년간 데이터와 수치로 의료를 평가해왔습니다. 생존율, 대응 시간, 자원 효율성,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고 분석하는 게 제 방식이었죠. 그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선택은 숫자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였어요. 서류와 인증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 눈으로 본 현실을 믿을 것인가 말입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WHO 본부였습니다. 최종 의견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라는 통보였죠.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기록을 다시 읽었어요. 4분의 도착, 연결된 네트워크, 고요한 수술실, 완벽한 팀워크. 이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까? 제 눈이 잘못 본 겁니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현 상태는 안정적이며 담당 의료진의 처치는 국제 기준을 상회한다. 추가 이송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며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나는 전문가로서, 그리고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현재의 치료 계획 유지를 권고한다. 문장 하나하나에 제 경력을 걸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니 홀가분했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이 결정이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도시는 숨쉬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생명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편에 서기로 한 겁니다. 신념은 체계보다 오래간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전쟁터에서 저는 체계를 믿었습니다. 매뉴얼과 프로토콜이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를 움직이는 건 체계가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제 눈으로 본 진실, 제 가슴으로 느낀 확신, 그게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보고서를 WHO 본부로 보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의료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제가 겪은 소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진짜 전문가는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오직 환자만 본다는 거죠. 닷새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거죠. 새벽 4시 김 교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했고 즉각적인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어제 제가 쓴 보고서, 제 경력을 건 그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된 상태였어요. 중환자실 밖 폭되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혼란은 없었죠. 김 교수가 제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 부위에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고 즉시 개흉 수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생존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건 어떻겠냐고?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의 상태가 이송을 견딜 수 없다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1시간을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오전 6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관찰실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하나둘 수술실로 들어왔죠. 심장외과팀, 마취과팀, 중환자 전담 간호사들 모두가 새벽잠을 설쳤을 텐데 그 얼굴엔 피로보다 집중이 서려 있었습니다. 환자가 수술대에 눕고 마취가 시작되고 첫 절개가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유리창 앞에 선 채로 모든 순간을 지켜봤죠. 집도이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명 아래서 땀이 흘렀지만 동작은 정확했어요. 보조 의사가 기구를 건넸고 간호사가 거즈로 시야를 확보했으며 마취과 의사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모니터를 주시했죠. 4시간째 출혈 부위를 찾았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까다로웠어요. 주요 혈관 인근이었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구간이었죠. 수술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도이가 잠시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에요. 저는 전장의 야전 수술을 떠올렸습니다. 호화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집도하던 순간들, 시간에 쫓겨 선택을 강요받던 기억들. 그때 저는 속도를 선택했어요. 완벽보다 생존을, 정밀함보다 신속함을 택했죠. 그게 전쟁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어요. 시간이 흘러도 의료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함을 포기하지 않았죠. 6시간째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고 마취과 의사가 즉각 대응에 들어갔죠. 수액 투여량을 조절하고 약물을 투입했습니다. 집도이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했죠. 주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역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팀워크였어요.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전체를 신뢰하는 것 말입니다. 7시간째 지혈이 완료됐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끝나지 않았어요. 봉합이 남아있었고 마지막까지 세심한 확인이 필요했죠. 의료진은 여전히 집중했습니다. 끝이 보이는 순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수술은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8시간째 마지막 봉합이 끝났어요. 집도이가 천천히 손을 내리고 허리를 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최종 바이탈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수술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안도. 누군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이 작게 화답했어요. 환호도 박수도 없었죠. 그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관찰실에 홀로 남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8시간을 서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컥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제가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김 교수가 수술복을 벗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저는 말했죠.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의사예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시간의 사투, 한치의 흔들림 없던 집중,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의지.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효율과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론 느림이 빠름보다 중요하고 정밀함이 속도보다 가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태도는 겸손이라는 것을. 6장 엿새째 새벽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였죠. 재수술 후 이틀, 회복의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텨내야만 한다고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은 이미 비상 대응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 속에 혼란이 없다는 것이었죠. 의료진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흡기 설정을 조정하고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든 일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아니 실제로 수백 번 겪었을 그런 숙련된 움직임이었죠. 김 교수가 저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제 수술 이후 환자 곁을 지켰을 겁니다. 저는 물었죠. 무슨 문제냐고. 그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폐의 소량의 흉수가 차고 있고 그로 인해 호흡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즉각적인 배액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오전 6시 중환자실에서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환자를 수술실로 옮길 만큼의 여유는 없었어요. 침상 옆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었죠. 영상의학과 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들고 왔고 호흡 기내과 의사가 시술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중환자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지시를 내렸어요. 좁은 공간에서 3명의 전문의가 유기적으로 움직였죠.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초음파로 정확한 위치를 찾고 국소 마취를 하고 가는 관을 삽입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신중했어요. 환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지만 의료진은 계속 말을 걸며 안심시켰죠.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요. 잘하고 계십니다. 기술적 정밀함과 인간적 배려가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배아액이 완료됐어요.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의료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감염 방지, 통증 관리, 영양 공급, 심리적 안정. 회복은 하나의 시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작은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병원에 머물렀어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아 의료진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교대 시간마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떠나는 의료진이 남는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세세히 전달했어요. 검사 결과, 투약 내역, 특이사항, 주의할 점, 한 사람이 알던 모든 정보가 다음 사람에게 완벽히 전달됐죠. 연속성이 유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환자의 상태가 안정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산소 포화도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었죠. 김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언제 집에 가느냐고?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조금 있다가요. 밤 담당 선생님한테 인계하고 가야죠.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틀 밤을 거의 새웠어요. 8시간의 재수술을 집도했고 오늘 새벽 응급시술을 지휘했죠. 그런데도 집에 가기 전에 완벽한 인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감이었어요. 환자에 대한, 동료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 말입니다. 밤, 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김 교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쉬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학은 완벽하지 않죠. 언제든 변수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그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실패할까봐.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죠. 두렵죠. 항상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저를 더 신중하게 만들어요. 더 준비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죠.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본 완벽한 시스템 뒤에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실수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 의지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그들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경주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고요한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죠.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깨어 있다는 것을.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당직실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밤을 새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한국은 생존을 시스템으로 설계한 나라죠. 그러나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건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 지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이들은 기술로 싸우지만 마음으로 이긴다. 7장, 열흘째 기적이 완성됐어요.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이틀 후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죠. 죽음의 문턱을 3번이나 넘나들던 사람이 이제 창가에 서서 경주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 가능한 회복이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에이페크 개막 하루 전 그 기적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병원 대강당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한국 언론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있었죠. 미국 대사관 관계자, WHO 관계자,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환자는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열흘 전 복도에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죠. 그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곧 접어버리고 즉흥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죽었어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죠. 그러나 이 나라가 저를 살렸습니다. 4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 저는 이 모든 것에 빚을 졌어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진심이 공간을 채웠죠. 저는 객석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단상의 환자가 아니라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의료진들을 봤죠. 김 교수와 그의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뿌듯함보다 담담함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죠. 그 겸손함이 저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자의 말이 이어졌어요. 미국에서 저는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저는 그 이상을 봤어요. 시스템만이 아니라 마음을 봤죠. 기술만이 아니라 헌신을 봤습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존엄을 일깨워줬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고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복도의 긴장감, 4분의 기적, 8시간의 재수술, 밤을 사운 의료진들, 그 모든 순간이 이 박수 소리로 응축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진실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간 후 저는 김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죠.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119 대원들,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간호사들, 심지어 호텔 직원까지 모두가 함께 해낸 거죠. 저는 그의 말에서 한국 의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집단의 승리였다는 것을. 그날 저녁 WHO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승인됐고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WHO 모범 사례로 등재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제게 정식 평가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데이터와 통계로 가득한 차가운 문서,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 평가가 아니었죠. 생존의 설계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의료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숫자 대신 이야기를 썼어요. 데이터 대신 사람을 담았죠. 4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뒤에 있던 대원들의 훈련, 완벽한 네트워크 뒤에 있던 수십 년의 노력, 8시간의 수술 뒤에 있던 의료진의 헌신을 기록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글은 길어졌어요. 저는 제 경험을 고백했죠.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것, 점차 경탄하게 된 과정,
마침내 확신에 이른 순간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증언이었죠. 한 전문가의 증언이자 한 인간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경주를 걸었어요. 에이펙 행사가 시작되기 전 고요한 새벽의 도시를 거닐었습니다. 봄은호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멀리 첨성대가 보였죠. 천년고도 그 긴 시간 동안 이 땅은 무수한 생명을 품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품고 있었어요. 최첨단 의료 시스템과 천년의 인간애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호숫가에 서서 물결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이 일렁였고 햇살이 부서졌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군인으로 생명을 구했지만 인간으로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정이 단순히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경주를 뒤돌아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알았죠. 그 고요함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쉬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게 제 사명이라는 것을. 8장. 석 달 후 저는 제네바 WHO 본부 대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각국 보건부 장관과 의료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연례 글로벌 헬스 포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제 노트북에는 평소와 다른 슬라이드가 담겨 있었죠. 그래프와 통계표 대신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경주 힐튼 호텔 복도 사진이었죠.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의료 발표에서 호텔 복도라니.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4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죠. 여러분, 4분입니다. 새벽 4시 42분, 지방도시의 호텔에서 4분 만에 완벽한 응급 대응이 이루어졌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응급의료센터 관제실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데이터의 흐름, 협력의 구조. 저는 설명했죠. 이건 단순한 정보 시스템이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생명보호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은 전국을 하나의 응급실로 만들었어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수술실 장면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의료진의 모습. 저는 목소리를 낮췄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8시간의 전투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총성 없는 전투였고 파괴가 아닌 회복을 위한 전투였어요. 그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생명과 마주했죠.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보건부 차관이었어요. 케인 박사님, 흥미롭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건 데이터예요. 구체적인 수치와 비용 대비 효과를 알고 싶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죠. 화면에는 회복된 환자가 창가에 서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것이 데이터입니다. 살아 숨쉬는 데이터죠. 이 사람은 3번의 위기를 넘었어요. 통계적으로 생존 가능성은 3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났죠. 숫자는 생존율을 보여주지만 이야기는 생명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죠. 제가 19년간 배운 모든 것은 효율과 체계였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배웠죠. 데이터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 뒤에 사람이 있고 헌신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료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연결이에요. 병원 간, 지역 간, 전문 분야 간 완벽한 네트워크 구축. 둘째, 속도죠. 정보 전송과 자원 배치의 신속성. 셋째, 훈련입니다. 반복적 시뮬레이션과 지속적 개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넷째, 철학입니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는 확고한 가치관이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물었어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구축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을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이해하는 겁니다.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이 시스템을 만들었죠. 여러분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여러 나라 담당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싱가포르는 한국식 네트워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프랑스는 공동 연구를 제안했으며 독일은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죠. 한국이 세계 의료의 새로운 교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뉴스를 봤어요. 제 발표가 기사화됐고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엔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 나왔고 김 교수와의 인터뷰 영상도 흘러나왔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경주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식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 방문이었어요. 고문호가 여전히 아름다웠죠. 저는 호숫가를 걸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날 새벽 복도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죠.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 교수는 웃으며 답했죠. 우리도 선생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요. 해질 무렵 저는 첨성대 앞에 섰어요. 천년을 견딘 돌탑. 이 땅의 사람들은 1000년 전에도 하늘을 관측하며 미래를 준비했죠. 그리고 지금도 같은 정신으로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의 경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었어요. 깨달음의 장소였고 변화의 시작점이었죠.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나는 빅터 케인, 전장의 군의관으로 태어나 생명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그들은 수술실에서 싸웠지만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한 나라의 의술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다시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나는 증언한다. 한국은 생명을 구한 나라죠. 그리고 그날의 새벽, 나는 인간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을 보았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가 작아졌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그 도시는 더 커지고 있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의술의 본질은 과학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세계에 전하는 게 제 남은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